명문대 출신 팀장의 발길질 아래 묵묵히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한 고졸 사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 부르며 멸시하고 조롱할 때 그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소리 없는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수트 아래 감춰진 10년의 전장 기록, 그리고 인간병기라 불렸던 특수부대 UDT의 날카로운 본능. 학벌이라는 가짜 권력 뒤에 숨어 타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던 이들이 가장 잔인한 덫을 놓았던 그날, 마침내 감춰왔던 그의 진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복수를 넘어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한 남자의 뜨거운 반격. 분노를 용기로, 절망을 찬란한 희망으로 바꿔낸 이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아침은 차갑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부는 칼바람이 넥타이 사이를 파고들지만 저는 이 서늘한 감각이 오히려 반갑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흰 셔츠와 몸에 딱 붙는 수트.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셔츠 소매 아래 가려진 두꺼운 손목과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아래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은 가끔 저조차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강진우입니다. 올해로 36이 되었고 현재는 넥시스 글로벌이라는 중견 무역회사에서 영업 지원과 보안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 아래 얼마나 치열한 생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강 대리, 거기 멍하니 서서 뭐하나? 오늘도 출근하자마자 넋이 나갔구먼.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음성에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우리 팀의 박대희 팀장입니다. 번듯한 외제차 키를 책상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의 입가에는 언제나처럼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습니다. 아, 박 팀장님. 오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은 무슨? 강 대리, 자네는 이 수트가 참 안 어울려.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어린애 같달까. 하긴 공부만 하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은 근본부터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말이야, 여기는 머리 쓰는 곳이지 몸 쓰는 곳이 아니거든. 알아들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박 팀장은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졸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그는 저를 무식한 덩어리 혹은 운 좋게 들어온 낙하산 정도로 취급해왔습니다.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학력을 들먹이며 모욕을 주는 것은 그의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니, 화가 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은 늘 전쟁터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남들보다 조금 왜소하다는 이유로 시작된 괴롭힘은 저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주먹을 휘둘렀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소위 말하는 문제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부모님조차 저를 포기하려 할 때 제 인생의 유일한 빛이 되어준 분이 계셨습니다. 동네 파출소의 최영호 경감님이셨습니다. 진우야, 이 국밥 뜨거울 때 다 먹어라. 사람 패는 주먹도 배가 든든해야 힘을 쓰는 법이지. 근데 말이다, 그 좋은 힘을 왜 길바닥에서 썩히고 있냐? 너처럼 눈빛 살아있는 놈들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거야. 경감님은 사고를 치고 끌려온 저에게 수갑 대신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저에게 너는 충분히 멋진 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투박한 손등에 있던 흉터와 인자한 미소는 제 가슴 깊은 곳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운동에 매달렸고 결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다에 몸을 던지며 저는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지옥주 훈련을 견뎌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최경감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저는 인간 병기로 거듭났습니다. 수년 동안 해외의 험악한 분쟁 지역을 누비며 수많은 비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연합작전 중 만난 외국 군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영어를 익혔고 전술만큼이나 전략과 분석 공부에도 매진했습니다. 제 가슴엔 훈장이 늘어갔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10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사회로 나온 저를 가장 먼저 반겨준 것은 넥시스 글로벌의 노 사장님이었습니다. 제 과거 경력을 우연히 알게 된 그는 우리 회사는 해외 거래가 많아 위험한 일도 종종 생기니 자네 같은 친구가 필요하다며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총 대신 서류 가방을 들고 전투복 대신 수트를 입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 대리님, 아침부터 박 팀장님한테 또 한 소리 들으셨죠? 여기 따뜻한 커피 좀 마셔요.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이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우리 팀의 최다혜 차장님입니다. 그녀는 이 삭막한 사무실에서 저를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업무 실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늘 정중하고 사려 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바로 제 은인인 최영호 경감님의 외동딸이라는 점입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경악과 감동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차장님. 마침 목이 좀 탔는데 잘 마실게요. 아유, 박 팀장님 말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 사람 자기보다 잘난 구석이 있는 사람 보면 일단 깎아내리고 보는 버릇이 있거든요. 강 대리님은 제가 본 누구보다 성실하고 든든한 분이니까 제가 보증해요. 차장님의 환한 미소를 보니 가슴 한쪽이 뭉클해집니다. 경감님의 선한 눈매를 쏙 빼닮은 그녀를 볼 때마다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박 팀장의 모욕도 산더미처럼 쌓인 잡무도 저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의 시기심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최 차장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몹시 불쾌해했습니다. 사실 사무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박 팀장이 최 차장님에게 사적인 마음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인 자신과 최 차장님이 가장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믿는 그는 고졸 출신인 제가 그녀와 웃으며 대화하는 꼴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이 고졸 대리. 자네는 차장님이랑 노닥거릴 시간이 있나 보네. 여기 중동 바이어들한테 보낼 제안서 수정본. 오늘 퇴근 전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영어로 된 기술 용어들이 좀 많을 텐데 모르면 단어장이라도 찾아보든지. 아, 하긴 단어 뜻을 알아도 문맥을 이해할 머리가 될지 모르겠네. 박 팀장은 제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툭 던지듯 내려놓고는 거만한 걸음걸이로 최 차장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리며 느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혜 씨, 오늘 저녁에 강남 쪽에 괜찮은 일식집 예약해뒀는데 같이 가죠? 지난번에 말했던 그 프로젝트 얘기도 좀 깊게 나누고 싶은데 말이야. 팀장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요. 다음 기회에 하시죠. 최 차장님은 단호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거절했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민망함을 감추려는 듯 헛기침을 하더니 다시 저를 향해 날 선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짜증을 넘어선 어떤 음습한 계획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지겹도록 보았던 군사 장비들의 재원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박 팀장은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할 거라 확신하겠지만 그는 모릅니다. 제가 분쟁 지역에서 바이어들과 생사를 건 협상을 벌이며 다져온 언어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말입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사무실의 열기는 식지 않습니다. 박 팀장은 수시로 제 자리를 지나가며 한숨을 내쉬거나 혀를 찹니다. 최 차장님은 걱정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다 먼저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강 대리, 오늘 밤은 좀 길겠어? 열심히 해봐.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 박 팀장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펜을 고쳐 쥐었습니다. 제 감각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업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언가 제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 파도가 박 팀장이 준비한 치졸한 덫인지 아니면 제 과거가 불러온 폭풍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더 이상 도망치던 예전의 어린 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할 때 제가 어떤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 저들 또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정정만이 감도는 사무실에서 저는 조용히 제 굵은 마디에 손가락을 굽혔다 폈습니다. 제 몸은 이미 전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친 듯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만 가고 이제 막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사무실 안에서도 느껴질 만큼 차가웠습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 형광등 몇 개만이 깜빡이며 정막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박대희 팀장이 던져놓고 간 중동 프로젝트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UDT 시절 작전 브리핑을 위해 수천 번은 더 보았던 무기 체계와 전술 장비들의 재원이 눈에 들어왔지요. 하지만 이 서류들 사이에는 교묘한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작성한 기존 데이터에는 치명적인 수치 오류가 수두룩했어요. 이대로 바이어에게 넘어간다면 회사는 신뢰를 잃고 담당자인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쫓겨날 판이었지요. 저는 펜을 들어 잘못된 수치들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무 업무가 아니라 저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작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평소보다 어수선했습니다. 박 팀장은 출근하자마자 제 책상으로 걸어와 어제 맡긴 서류를 낚아챘지요. 강 대리 다 했나? 어디 보자. 그는 서류를 훑어 내려가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수정한 붉은 펜 자국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준 데이터가 틀렸다는 거야? 자네 고졸이라더니 숫자도 제대로 못 읽나? 이건 본사에서 내려온 검증된 자료야. 팀장님, 그 자료의 4페이지를 보시면 유압 시스템 압력 수치가 실제 장비 재원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견적을 내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박 팀장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지요. 야, 강진우. 너 지금 명문대 공대 나온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자네가 군대에서 기름때나 묻히고 다닐 때 나는 이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어디서 감히 토를 달아? 그냥 시키는 대로 수정해서 다시 가져와. 붉은 글씨 다 지우고. 하지만 팀장님, 이건 회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던 모양입니다. 복도 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정 부장님이 인상을 쓰며 다가왔습니다. 박 팀장은 기다렸다는 듯 부장님께 고개를 숙이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지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강 대리가 의욕만 앞서서 자꾸 제 업무 방식에 딴지를 꺼내요. 학력이 짧다 보니 전문 용어를 오해하는 모양인데 제가 잘 타일러서 교육하겠습니다.
정 부장님은 저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보수적인 위계 질서 속에서 대리가 팀장에게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것은 하극상이나 다름없었지요. 강 대리, 박 팀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전문가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말고 본업에 충실해. 보안 담당으로 들어왔으면 그쪽이나 신경 쓰라고. 부장님의 묵직한 질책 뒤로 박 팀장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다혜 차장님의 안타까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지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박 팀장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최 차장님의 자리에 딱 붙어 앉아 사적인 대화를 시도했지요. 최 차장님이 곤란해하며 거리를 두려 해도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다혜 씨, 이번 주말에 양평 쪽에 아는 형님이 하는 카페가 있는데 같이 드라이브 어때요? 아, 싫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 다혜 씨 기획안 통과되게 얼마나 힘썼는데. 팀장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주말엔 가족 행사가 있어서요. 업무 외적인 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우리가 남인가? 자, 이것 좀 봐요. 내가 아는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알면 깜짝 놀랄걸? 강남 쪽에서 좀 노는 형님들인데 내 말 한마디면 뭐든 다 해결해 준다고. 박 팀장은 자신의 핸드폰 화면을 최 차장님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문신을 한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 있었지요. 최 차장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호감이 아니라 명백한 위협에 대한 공포였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사이로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최 차장님이 곤란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정 서류 다시 작성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박 팀장은 제 방해에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습니다. 너 뭐야? 눈치도 없나? 지금 차장님이랑 중요한 이야기 중인 거 안 보여? 업무 중이지 않습니까? 공과 사는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보자 하니까. 너 오늘 퇴근하고 기다려. 사회생활의 쓴맛이 뭔지 내가 확실히 가르쳐 줄 테니까. 그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 차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으며 저에게 작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저를 향한 걱정이 더 크게 서려 있었지요. 퇴근 시간이 지나고 어둠이 깔린 회사 정문 앞이었습니다. 최 차장님을 택시에 태워보내고 혼자 남은 저에게 검은색 카니발 한 대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박 팀장이 내렸지요. 그런데 그의 뒤에는 사무실에서 사진으로 보았던 그 험악한 사내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강진우, 아까 기세는 어디 갔냐? 내가 말했지? 내 뒤에 무서운 형님들 많다고. 박 팀장은 형님이라 부르는 사내들의 기세에 취해 잔뜩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가래침을 뱉으며 저에게 다가왔지요. 야, 내가 우리 박 팀장 괴롭히는 그 고졸 따까리냐?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는 제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UDT에서 수없이 겪었던 실전 대치 상황과 비교하면 장난 수준이었지만 일반인이라면 오줌을 지릴 만큼 위협적인 상황이었지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싸움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괴롭힌 적 없습니다. 업무적인 조언을 했을 뿐입니다. 손 치우시죠. 오, 이 새끼 봐라. 눈 똑바로 뜨네. 사내가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 박 팀장이 말렸습니다. 형님, 여기서 사고 치면 피곤해져요. 그냥 겁만 좀 주세요. 강 대리, 너 내일 회사 와서 전 직원 앞에서 나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내 퇴근길은 매일이 지옥이 될 거야. 알았어? 그들은 낄낄거리며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멀어져 가는 차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평범한 일상이, 제가 지키고 싶었던 정적인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라면 상관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박 팀장의 저 저열한 욕망이 최 차장님, 즉 은사님의 딸에게까지 뻗어 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수트 차림의 제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고 셔츠 단추를 하나 뜯어냈습니다. 제 손마디마디가 기억하는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휘둘렀던 그 수많은 주먹의 무게가 다시금 어깨를 짓눌렀지요. 박 팀장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벌과 인맥이라는 가짜 무기를 휘두르며 타인의 삶을 짓밟으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그가 형님이라 부르는 저들이 제가 어둠 속에서 마주했던 진짜 괴물들에 비하면 얼마나 가소로운 존재인지 말입니다. 저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운동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 시절 사용하던 묵직한 악력기와 손목 보호대가 들어 있었지요. 그것들을 만지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저는 다시 한번 붉은 펜을 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 펜마저 꺾으려 한다면 저는 제가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를 멈춰 세울 것입니다. 은사님은 늘 사람에게 친절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통하지 않는 짐승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를 써야 한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오늘따라 유독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 끝났음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내일 아침 회사의 문을 열 때 저는 더 이상 평범한 강대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 남자는 물러서지 않는 법이니까요. 아침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제 몸에 와서 박히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것은 동료로서의 환영이 아니라 구경거리를 대하는 차가운 호기심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박대희 팀장이 던져놓은 듯한 사유서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어제 제가 수정한 중동 프로젝트 서류가 아닌 제가 업무 지시 불이행과 상급자, 모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징계 고지서였습니다. 박 팀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저를 비스듬히 훑어보았지요. 강 대리 왔어? 표정이 왜 그래? 자기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는 건 어른의 기본이잖아. 아, 자네는 군대에서 그런 건 안 배웠나 보네. 무조건 주먹부터 나가는 게 버릇이라서 말이야. 팀장님, 제가 언제 주먹을 휘둘렀습니까? 어제 서류는 회사를 위해 수정한 것이고 퇴근길에 일은 팀장님이 불러온 사람들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제 차분한 대답에 박 팀장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그의 비명 같은 질책만이 공간을 채웠지요. 어디서 또 거짓말이야? 우리 형님들이 자네 퇴근길에 좋은 조언 좀 해주려고 간 건데 자네가 먼저 위협적으로 굴었다며? 학력만 짧은 줄 알았더니 인성도 바닥이구먼. 부장님 보십시오. 이 친구는 도저히 우리 조직이랑 안 맞습니다. 박 팀장의 부름에 정 부장님이 집무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부장님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지요. 부장님은 제 책상 위의 서류를 힐끗 보더니 저를 차가운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강 대리, 자네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아. 박 팀장이 올린 보고서 보니까 어제 바이어 서류도 마음대로 수정했다면서. 명문대 나온 팀장이 수개월 공들인 자료를 자네가 무슨 근거로 건드려? 이건 명백한 월권이야. 부장님, 수치가 틀려 있었습니다. 중동 바이어들은 장비의 압력 수치에 매우 예민합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계약 파기는 물론이고 국제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건 박 팀장이 판단할 일이야. 자네는 보안과 영업 지원이 업무잖아. 왜 자꾸 선을 넘어? 당분간 자숙해. 오늘부터 일주일간 정직이야. 짐 싸서 나가게. 부장님의 선고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들에게는 고졸 출신, 대리의 말보다 명문대 출신 팀장의 권위가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챙기는데 최다의 차장님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지요. 박 팀장이 멀리서 독사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기에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 대리님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든 부장님께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박 팀장이 어제 강남 건달들 부른 거 저도 봤다고 증언할게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아닙니다, 최 차장님. 차장님까지 곤란해지시면 안 됩니다. 제 걱정 마시고 업무 보세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은 모래주머니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길 등 뒤에서 박 팀장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봐, 사람은 끼리끼리 노는 거야. 밑바닥은 결국 밑바닥으로 돌아가야지. 회사 앞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라를 지키며 살았던 시간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지요. 내가 지키려 했던 세상이 이토록 비겁하고 불공평한 곳이었나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은사님인 최 경감님께 전화를 드릴까 생각도 했지만 이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분께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카니발 차량이 공원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어제 저를 위협했던 그 건달들이었습니다. 박 팀장이 제가 퇴근하는 길에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라고 시킨 모양이었지요. 3명의 사내가 차에서 내려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제 가슴팍을 찌르던 그 사내가 선두에 서서 이죽거렸습니다. 야, 강대리. 벌써 짐 쌌냐? 우리 박 팀장님이 자네 기분도 안 좋은데 강남 가서 소주나 한잔하자고 하시네. 조용히 따라올래? 아니면 여기서 좀 맞고 갈래?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 안의 UDT 본능이 차갑게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지요. 하지만 그 순간 사내들의 뒤에서 덩치 큰 남자 하나가 더 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이들의 진짜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사내였지요. 그는 제 얼굴을 확인하려는 듯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형님. 설마 강진우 형님입니까? 사내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에 저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짙은 눈썹과 오른쪽 뺨에 작은 흉터. 15년 전 제가 동네를 주름잡던 시절.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형님처럼 강해지고 싶습니다라고 외치던 꼬맹이 배두식이었습니다. 배두식?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두식이는 옆에 있던 부하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 개새끼들아. 너희가 지금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 내 목숨을 구해주시고 나한테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 진우 형님이시다. 두식이는 그 자리에서 90도로 허리를 꺾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깜짝 놀라 멈춰 섰고 박 팀장의 사주를 받았던 건달들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지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애들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박대의 그 양아치 같은 놈이 감히 형님을 건드리라고 시켰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놈이 저희 사무실에 돈 좀 대준다고 해서 적당히 비위 맞춰주고 있었는데 당장 가서 목을 따버릴까요? 아니, 그러지 마라.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돼. 저는 두식이를 만류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절망뿐이라고 생각했던 이 상황에서 뜻밖의 카드가 제 손에 쥐어진 것이지요. 박 팀장이 자신의 위세라고 믿었던 강남. 인맥이 사실은 저의 가장 충성스러운 추종자였다는 사실은 묘한 희열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을 두시기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 근데 내일 그 중동 바이어들 만나는 회의요. 그거 박대희가 돈 받고 장비 수치 조작해서 넘기려는 거 아십니까? 그쪽 바이어 대표가 제 아는 형님 사업 파트너인데 박대희가 중간에서 뒷돈 챙기려고 수작 부리고 있더라고요. 두시기의 말에 제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단순히 박 팀장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였던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 넥시스 글로벌의 운명이 결정되는 회의. 박 팀장은 제가 없는 틈을 타 회사를 팔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지금 저에게는 그 어떤 명문대 졸업장보다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두시가 내일 아침에 나랑 어디 좀 가야겠다. 내가 가진 그 정보 확실한 거지. 형님, 저 배두식입니다. 형님 말씀이라면 지옥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양아치 놈 내일 제 손으로 끝장을 내버리겠습니다. 저는 공원을 빠져나오며 넥타이를 다시 고쳐 맸습니다. 내일은 박대리가 아닌 나라를 위해 작전을 수행하던 그 시절의 강진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은사님인 최경감님이 가르쳐주신 정의와 제가 현장에서 익힌 실전. 감각이 빛을 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희망은 차갑고도 날카로웠습니다. 박 팀장이 파놓은 함정은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의 해가 뜨면 넥시스 글로벌에는 전례 없는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제가 서 있을 것입니다.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시리도록 푸르렀지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어제 뜯겨나간 단추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은사님의 선물인 낡은 커프스 단추를 채웠어요. 정직 처분을 받은 몸이었지만 저는 오늘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일터와 제 은사님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전이었지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어제 만난 두시기가 보낸 문자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형님, 준비 끝났습니다. 10시 정각에 회사 앞에서 뵙겠습니다. 묵직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저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전 9시 50분 넥시스 글로벌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회의실 안에서는 박대희 팀장이 상기된 얼굴로 중동 바이어들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칼리드 대표와 그의 수행원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노 사장님과 정 부장님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저는 회의실 밖 복도 끝에서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박 팀장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 저희가 제안드리는 유압 시스템의 핵심은 내구성과 비용 절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대 압력 수치는 500바바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귀국의 극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사양입니다. 박 팀장의 말이 끝나자 칼리드 대표가 눈살을 찌푸리며 영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보낸 사전 요구서에는 분명히 피크 압력이 7500psi를 버텨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500바는 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 부품의 제조사가 지난번 리스트와 다른데 이유가 뭡니까? 박 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단위 변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이 뒷돈을 받기로 한 저가 업체의 부품을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횡설수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단위 계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성능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조사를 바꾼 것은 비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희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박 팀장의 무능한 대처에 칼리드 대표는 서류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넥시스 글로벌의 수십억 원대 계약이 물거품이 되기 직전의 순간이었지요. 노 사장님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정 부장님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정직 중인 대리가 회의장에 나타나자 정 부장님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저는 칼리드 대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유창한 영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어로 옮기자면 이런 내용이었지요. 칼리드 대표님,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단위 변환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7500psi는 약 517바에 해당합니다. 박 팀장이 제시한 500바 사양은 귀국의 유전지대 환경에서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안 및 기술 지원 담당자로서 어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원래의 고사양 부품으로 설계를 다시 복구해 두었습니다. 여기 수정된 기술 제안서를 보시지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칼리드 대표 앞에 놓았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작전 지도를 설명하던 그 명료함으로 저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칼리드 대표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악수를 청했지요. 이제야 제대로 된 전문가와 대화하는 기분이군요. 강진호 대리라고 했습니까? 당신 덕분에 우리 프로젝트가 살았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이 우리 거래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 같네요. 계약은 극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바이어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박 팀장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라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강진호.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남의 업무에 끼어들어서 회사를 망치려고 작정했어? 부장님 보십시오. 이 새끼 당장 파면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박 팀장의 발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두식이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두식이는 노 사장님 앞에 서류를 정중히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실례합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의 부품 공급 업체 관계자입니다. 여기 박대희 팀장이 저희 업체에 저가 부품을 쓰는 대신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한 통화 녹취록과 계좌 내역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팀장은 무릎을 꿇으며 사장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지요. 노 사장님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박 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박 팀장,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자네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낱낱이 밝혀낼 테니까. 박 팀장이 보안 요원들에 의해 끌려나간 뒤 사무실에는 묘한 해방감이 감돌았습니다. 정 부장님은 저에게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대리 미안하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학벌에 눈이 멀어 진짜 실력자를 몰라봤구먼.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는 오늘로 끝날 뻔했어. 정말 고맙네. 저는 짧게 목례를 하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동료 사원들도 하나둘 저에게 다가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고졸이라며 무시하던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그 무리 뒤편에서 최다의 차장님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살짝 물기가 맺혀 있었지요. 진우 씨 정말 멋졌어요. 아버지가 왜 진우 씨를 그렇게 아끼셨는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꼭 가주실 거죠? 차장님의 부름에 저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의 군 생활, 그리고 사회에서의 외로운 투쟁.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지요. 저는 사무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빌딩 숲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고 박 팀장과의 뒷마무리도 필요하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동료들이 생겼고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수트가 이제야 제 몸에 꼭 맞는 옷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옷깃을 여미게 하던 겨울을 지나 창밖 가로수들의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는 봄의 한가운데에 와 있었습니다. 넥시스 글로벌의 아침 풍경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날 선 긴장감이나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비릿한 조소 대신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다정한 인사와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기분 좋게 울려 퍼집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제 대리가 아닌 팀장이라는 이름표가 놓여 있습니다. 과분한 자리라는 생각에 몇 번이나 고사했지만 노 사장님은 자네가 보여준 정직함과 책임감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지요. 팀장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중동 파트 신입 사원입니다. 인사 좀 나누시겠어요? 최다의 차장님, 아니, 이제는 저와 함께 팀을 이끄는 최 차장님이 앳된 얼굴의 청년 하나를 데리고 제자리로 왔습니다. 청년은 잔뜩 긴장한 듯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그의 이력서를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거친 손등과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려 입은 저가 브랜드의 정장. 마치 10여 년 전 사회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영업지원팀에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 김태민입니다. 고졸 전형으로 들어왔지만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렁찬 목소리에 사무실 직원들이 힐끗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태민 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가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을 건넸지요. 태민 씨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어디 출신인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신이 가진 그 눈빛, 그리고 동료를 믿는 진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모르는 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도 고졸 출신 팀장이니까요. 제 말에 태민 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안도감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 표정을 보며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진짜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비상구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편견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은사님이 저에게 바랐던 진짜 사람의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대희 팀장은 그날 이후 회사를 떠났습니다. 리베이트 건은 경찰 조사로 이어졌고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문대 인맥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 법원 근처 편의점에서 초라하게 컵라면을 먹고 있는 그를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굽은 등과 휑한 눈동자만 남은 남자가 거기 있었지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지도 원망 섞인 말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가방 안에 삐져나온 구인 잡지를 보며 조용히 커피 한 캔을 그의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돌아섰을 뿐입니다. 진우 씨, 그때 박 팀장님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 같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
퇴근길 저녁 노을이 지는 한강변을 함께 걷던 차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강물 위로 부서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삶이 가장 큰 벌을 주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기엔 지금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차장님 덕분에 저도 참 많이 유해진 것 같아요. 제 말에 차장님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저희는 발걸음을 옮겨 은사님이 계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최영우 경감님,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던 그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의 경감님은 예전 파출소에서 국밥을 사주시던 그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지요.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경감님,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긴 소중한 보석도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진우 씨,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오늘 진우 씨 손을 잡고 껄껄 웃으셨을 거예요. 내 눈은 틀리지 않았다고 자랑하시면서요. 차장님이 제 손을 조용히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험난했던 전장을 누비고 비겁한 사회의 함정을 지나온 끝에 마주한 평화였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제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거창한 국가 안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었음을 이제야 압니다.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평범한 저녁을 맞이하는 것, 노력한 만큼 대우받고 잘못한 만큼 부끄러워할 줄 아는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세상. 저는 그 세상을 위해 싸워왔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울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는 저마다의 전쟁을 치르는 수많은 강진우와 박대희들이 살고 있겠지요. 때로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때로는 배경 없는 삶이 서러워 눈물 흘리는 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별빛은 더 선명하게 빛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별빛을 따라 묵묵히 걷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따뜻한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다시 수트를 입고 출근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여전히 고졸 출신이라고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말들은 저를 상처 입히지 못합니다. 제 등 뒤에는 저를 믿어주는 동료들이 있고 제 곁에는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으며 무엇보다 제 안에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진우 씨, 내일은 태민 씨랑 다 같이 점심 먹으러 가요. 제가 아는 진짜 맛있는 국밥집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태민 씨한테는 제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의 첫 끼를 대접하고 싶네요. 저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심의 불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길었던 작전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는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가슴속에 품은 온기 덕분에 더는 춥지 않았습니다. 봄은 이미 저희 곁에 와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오늘보다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